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0월의 첫날 국군의 날이죠. 1990년 이전까지는 휴일이었습니다. 저는 휴일이 더 익숙한데요. 자, 10월 초에 참 1일, 3일, 9일 공휴일이 많았고요. 자, 육해공군 부대에 퍼레이드도 펼쳐지던 시절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빨간 날이 아니면 자꾸 잊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최근 북한이 이 담화와 연설로는 유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행동은 또 다릅니다.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더니 자, 어제 신형 반항공 미사일을 또 쐈다. 이 보도가 오늘 새벽부터 전해졌습니다. 이 반항공 미사일이 뭐지? 찾아보니까 지대공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땅에서 이제 하늘을 향해 쏘는 미사일이죠. 제가 공군 예비역 병장으로 전역한 지가 3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의 무기 재원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 군의 대응 체계, 이거 막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상황을 보면 이 한반도 상황이 종전이 아닌 정전, 휴전 상태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빨리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고요. 자, 지금 또 준전시 체제다 이렇게 부르는데 바이러스와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연장됐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 박주민 이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연결해서 국감 현장 상황과 지금 공수처로 이첩된 고발사주 의혹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술과 시사의 운명적인 만남, 살롱드 시사 코너,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주말이잖아요. 스포츠 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된 청취자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보죠. 한입뉴스 시간. 자, 오늘 김준일 뉴스톱 대표, 그리고 오늘은요 새로운 얼굴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두 분의 또 활약을 기대하는데 뉴스가 쏟아지네요. 쏟아집니다. 지금 한 입에 됩니까? 이거 지금 하루에 연립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야, 예. 그럼 2시간 모자라는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게 유동규라는 이름. 자, 그러면은 대장동 개발 당시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다. 전 본부장이죠. 예. 여기까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긴급 체포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오전 10시쯤에 이제 속보가 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 병원 응급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뭐 가 있었다. 왜 거기에 계신 심신이 기자들이 괴롭혀서 좀 심신이 피곤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또 뭐 휴대폰을 던졌다, 예, 뭐 예. 이런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렇죠. 아, 그 뭐 새벽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라고는 이제 뭐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예, 지금 체포가 된 상황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언론 인터뷰를 했거든요. 자택에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기자들이 앞에 가서 뻗치기라고 하죠. 계속 근데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참고인이자 피의자인데 네. 이렇게 언론 인터뷰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검찰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네. 범죄 혐의가 있는데 뭐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좀 잡아 넣은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자, 긴급 체포의 상황 그런 거다. 저희 최 기자님도 네. 민환 기자인데 이 체포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도 이제 아침에 기자들 단체 카톡방이 네네.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 기사가 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포됐다는 게 아니라 먼저 뜬 거는 그 유동규가 오늘 원래 출석 예정이었는데 유동규 씨가
그 응급실에 급성 보통으로 입원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떠서 아니 대체 무슨 오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왜 갑자기 복통이냐 좀 유심스럽다. 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럼 그래도 오전 중에는 출석하지 않겠냐 뭐 그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검찰이 다급하게 이제 응급실을 가서 체포를 했더라고요. 검찰이 체포했는데 지난번에 보면 이 최대 주주 김만배 씨는 경찰 소환에 이제 출석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오늘 소환 예정은 경찰이었던 거예요? 검찰이었던 거예요? 오늘 소환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이었고. 그 대장동 문제가 고발이 들어가면서 네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때 경찰이었냐면은 네. 이 그 금융정보분석원이었나 거기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라는 거를 지난 4월에 이미 포착했다? 이거를 경찰한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이게 막 문제가 되니까 터지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마 이거는 아마 다 같이 검찰이 할 것 같아요. 지금 검찰로 넘어갈 분위기는. 것이다. 다 검찰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한다. 검찰이 수사한 건 이제 퇴직금 50억에 대한 고발부터 긴급하게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결국 이제 이 화천대유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 당시에 그런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공 영역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이 공공은 해야 할 바를 다 했다. 5,500억 이상을 환수했고 나머지 민간 부분의 수익이 의도치 않게 많이 나서 그걸 배당하는 것은 민간 영역의 몫이다 그랬는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럼 당시 역할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앞에서도 했겠지만은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우리가 너무 등장인물이 많으니까 많아요. 정리를 하자면은 꼭 기억해야 되는 이름 네. 3명이 있습니다. 3명.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 그리고 남욱. 미국에 있는 남욱. 미국에 있는 변호사. 남욱. 예, 이 세 사람이 이거의 어제는 전체. 주로 정영학 회계사 얘기가 많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남욱 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그러니까 천화동인을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있잖아요. 네네. 절반은 김만배 쪽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럼 거고 뭐 가족들이더군요. 절반은 남욱과 남욱 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크게 두 사람이고 1,200억, 1,000억 이렇게 뭐 그러니까 배당금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천화동인의 1호가 화천대유가 소유를 하고 있는 김만배 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배당금이 1,200억이었고 네. 4호가 1,000억이었어요. 가장 규모가 큽니다. 받은 돈이니까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만배 씨는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를 네. 그럼 뭐 피의자로 이제 곧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있죠. 보고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이거는 그 이후의 분배의 문제고 그때는 공정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를테면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성남의뜰이 구성이 되면서 여기에서의 이익 분배가 좀 무리하게 잘못된 거 아니냐. 배임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여기에 하나가 초점이 있는 거고 배임을 넘어서 왜 배임을 했느냐. 돈을 받았으니까 배임을 한 거 아니냐라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혐의가 어저께 무거워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언론들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동아일보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 작년에 화천대유 측에 유동규 씨가 거액을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라는 걸 보도를 했고. 불법적인 거겠죠? 예,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게 민간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거가 하나가 있고 또 JTBC에서 어저께 보도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성남도시공사의 핵심 관계자 A 씨가 소위 말해서 이 천화동인의 절반의 실소유주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녹취록에 있다. 정영학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아마 유동규 씨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돈 흐름을 보겠죠. 근데 아까 조금 그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유동규 씨가 거액을 요구해서 수수했다는 그 시점은 그 경기관광공사를 작년 연말까지 했잖아요. 관광공사 사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퇴사를 하면서 퇴직을 한 뒤에 화천대유 관계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간 다음에 고액의 좀 배당 수익 이런 걸 좀 거론하면서 돈을 좀 내놔라. 이래서 이제 그런 점이 지금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어떻게 문제가 될지에 대한 지금 검찰이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뭐 사후수뢰 뭐 이런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검찰 쪽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본부장 시절이 아니고 그때는 설계를 하고 민관이 역할을 나눠서 성남의 뜰을 만들고 시행이 이제 되다가 택지 개발이 되다가
그 다음에 그럼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맡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무슨 뭐 영화 예산 주지 않아서 네, 뭐 380억 원을 달라고 했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돈 요구가 벌어졌다는 그렇죠. 거죠. 시간차가 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신문 뉴스의 헤드라인만 봐도 정말 혼탁해요. 정신이 어지러운데 이 화천대유가 일전에 접대비를 뭐 한 3년 동안 16억, 6년 동안 16억 원 썼다. 이례적으로 접대비가 많다 그랬는데 지금 80억 원을 비정상적 회계 처리했다. 최 기자님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 신문의 단독 보도인데요. 세계일보 단독입니까? 네, 화천대유에서 이제 자금을 지금 검찰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가 좀 회계 처리가 비정상적으로 돼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사용처를 좀 추적을 하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지금 저희 취재가 지금 된 상태고 그러면 이 돈이 흐름이 돈이 어디로 갔냐? 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이제 7, 80억이 빈다. 그렇죠. 회계 처리가 안 된 돈이니까 비자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지난번 퇴직금 50억도 회계 처리는 안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점 때문에 일단은 검찰이 일단 확인을 한 정도는 80억 원인데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계속 조금 추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겠죠. 화천대유 80억 비정상 회계 처리에 더해서 그 전에 있었던 게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돈이 473억 원이거든요.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 근데 김만배 씨가 해명을 한 거는 묘지 이장비로 썼다. 그러니까 묘지 이장비가 본인 묘지가 아니라 거기 대장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묘지가 있을 수 있죠. 웃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리하는데 한마디로 이주하는데 썼다라는데 그래도 너무 많아요. 뭐 한 10억, 20억이면 모르겠는데 400억을 묘지 이장하는데 썼다. 저희 가족도 지금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 아버지 이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비용이 뻔하잖아요. 뻔하죠. 물론 이제 거기에 뭐 합의금이나 안 나가겠다고 또 뭐 우리가 알박기 얘기를 하니까 그러긴 해도 이게 그러고 만약 이게 자신의 가족 묘지가 아니라 대장동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는 거면 회사 비용으로 나가면 되지 그걸 왜 최대 주주가 현금을 빼서 그걸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원래 관행적으로 그렇게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있대요. 왜냐하면은 이거가 공식적으로 회계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원래 그러니까 정해진 보상액이 있는데 못한 그러면 빨리 이거를 이 업체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하는 게 금융 비용이 더 드니까 차라리 웃돈을 주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처리비처럼 그렇죠.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너무 많은 거죠 그 금액이. 자 그런데 참 묘지 장비로 473억을 썼느냐 지금 이제 이것도 하나의 확인할 사안입니다. 자, 김만배 대법원 판결 전후에 권순일 당시엔 대법관이었는데 수차례 만났다. 동아일보인데 이건 이제 돈의 흐름이 중요한데 뭔가 좀 정치적인 정황이에요. 그렇죠. 고문으로 확인됐는데 권순일 대법관을 왜 여러 차례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화천대유 고문을 했는데 대법관을 마치고 근데 지난해에 그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5대5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 측에 유리한 무죄를 손들어주면서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작년은 아니고 7월부터 그러니까 재작년 7월부터 8월부터 올해 7월 그러니까 지난해 7월까지 1년 동안 8번을 갔다고 합니다. 8번을 갔대요. 근데 김만배 씨 해명으로는 거기에 본인이 좋아하는 이발소가 있어서 거기 가서 머리 깎느라고 8번을 했는데 들어갈 때마다 뭐 이름 적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있네요. 권순일이라고 제일 만만한 좀 아는 권순일을 적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판 있는 다음 날 또 가고 재판 시작하는 전날 가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왜 머리 깎으러 꼭 그때만 가시는지. 미용실 너무 자주 가셨네. 그러게요. 그래요. 그리고 하필 또 거기를 가서 이게 우리가 흔히 정말 오얏 나무 아래서 바꿔 매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이 정황. 그래서 결국 최 기자님 궁금한 건 자금의 흐름을 지금 이제 파기 시작했고 언론도 이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취재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 제일 큰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긴급 체포됐다. 이게 제일 큰 뉴스인데. 그럼 이게 정치권으로 이게 뭐 확전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당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죠. 악재입니다. 지금 어떻게 추측되고 있어요? 측근이냐 아니냐 지금 이거 가지고 또 공방이 있던데. 그렇죠. 이제 어제 저녁 때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이 있었는데 이제 주요 다른 후보들이 그럼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측근이냐 아니냐로 굉장히 공방했어요. 집요하게 좀 공방이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측근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측근 아니다. 근데 좀 제가 묘한 그 발언 번복된 발언을 하나 집어서 썼는데 그게 오늘 조금 파장이 있어서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직접 쓴 기사군요. 제가 쓴 기사입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지사가
처음에 추미애 후보 질문에는 제 측근이라는 건 지나치다. 그냥 산하기관 직원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와 주도권 토론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지사가. 뭐 그 사람이 제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뭐 제 정치활동 사무실에 집기를 도움받았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약간 상대를 공격하면서도 이제 나는 선거에 도움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다음 이제 박용진 후보와 주도권 토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러는 겁니다. 이분이 원래 리모델링 하던 분인데 뭐 제 선거를 도와주셨고 도시개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관리하던 분인데 직원 관리를 좀 잘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공모했고 실력이 있어서 뽑았다. 자, 여기서 보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뉘앙스가 달라졌네요. 네. 세 번의 발언이. 네, 선거를 도와준 적도 없다고 했다가 측근 아니라고 했다가 시작은 선거를 결국 성남시장 선거를 자기 도움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번복을 한 건데 이후에 이제 이 지사 쪽이 어떻게 좀 해명을 할지 좀 저는 좀 관심이 가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일선 직원이라도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측근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사실은 상급 관리자니까 그렇죠. 책임은 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이었나요? 이제 이 지사 쪽, 뭐 이따 박주민 의원도 이제 연결을 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유동규 씨와 좀 연관성이 나오고 유동규 씨가 문제가 있다면은 뭐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 이게 유감 표명 정도로 과연 이게 좀 잠잠해질지 이거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번 그 주말 오늘부터예요. 네. 제주 경선, 내일 부울경, 그 모레 인천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끝인데 사실상. 네. 그런데 지금 국감도 국회에선 벌어져 있고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도 1, 2위 간에 뭐 네거티브냐 검증이냐는 계속 치열해 왔지만 야권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야권에서도 뭐 천공세로 나오겠네요. 야권은 일단 지금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다 보니까 관련된 분야로 이제 뭐 증인 신청이라든지 한 발도 절대 밀려서지 않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일단 오늘 법사위 정무위 뭐 안 걸친 데가 없어요. 일단 그 권순일 대법관 문제는 법사위에서 지금 굉장히 또 공방이 오갈 것 같고 이게 또 의외로 그 관련 법들은 국토위인데 이 돈이 오간 거기 때문에 정무위도 많이 걸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마다 다 걸쳐 있는 문제가 많아서 지금 여야에서 공방이 좀 커질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포털에 기사 검색해 보면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무위 국정감사 파행. 정회되는 외통위 국정감사, 대법원 국정감사 파행 다 파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다 대장동 얘기를 꺼내니까 야 이거 주제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지금 모두 다 파행되고 있다. 지금. 국토위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외교위에서는 대장동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모르겠습니다. 해외 자본이 들어왔나요? 야 오늘 대단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또 TV조선 이 헤드라인 보니까요. 이 성남공 이게 성남 도시개발공사일 텐데 그 관계자가 유동규 이 대통령 되면 국정원 가겠다 말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자신은 국정원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십이냐 팩트냐 지금 뉴스톱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겠네요.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지금. 팩트 체크인데 해줘야지. 이 지사 쪽에서 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있어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 왜냐하면은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이재명 지사는 뭐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긴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측근이었다는 과거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물론 안 좋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 영화 관련 기금으로 380억 원을 요청했다가 안 되니까 결국 사직을 했는데 그 이후 사이가 조금 좋지 않았다.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 측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이재명 지사한테 어떤 불리한 증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스럽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다른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이제 어떤 유리함을 위해서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팩트를 주로 체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온갖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대장동 관련 사안이니까 하나 여쭤보면 이 어젯밤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곽상도 의원의 제명 문제를 놓고 상당히 좀 갈등, 심한 이제 설전이 벌어졌다 이런 소식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9시에 최고위원회의가 이제 소집이 됩니다. 밤에. 어제 밤 9시에.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는 곽상도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를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알려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반대했다. 네,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밤에 갑자기 부르는 게 어디 있으며
지금 뭐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돈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이게 팩트로 확인된 것도 아닌데 이거를 제명안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나. 그래서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기자들한테 이제 문자를 뿌렸나 뭐 약간 보도자를 뿌렸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열렸는데 그러니까 뭐 그 국민의힘 그 당직자들 얘기로는 곽상도 의원 제명안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근데 뭐 맞겠죠. 뭐 그거 뭐 아니겠습니까? 근데 포함돼 있고 또 국감 바로 전날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대장동에 대해서 TF도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한마디로 열받았어요. 아침에 그래서 페이스북을 저도 이제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한 6시쯤에 오늘 오전 6시에 기차 타려고 내려가는데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 이름은 조수진이라고 안 썼지만은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봐라. 나는 설득 못하겠다. 50억 받은 아들이 50억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제명 안 해도 되는지 네가 한번 설득해봐라. 약간 이런 해가지고 지금 갈등이 불거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 쪽에서도 조수진 최고위원의 행태가 좀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국민들을 어떻게 보려고 저러느냐라는 굉장히 좀 비판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또 엄호 사격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요. 대선 주자들은 그렇고 또 윤석열 후보나 뭐 홍준표 후보 입장도 봐야 되겠네요. 자, 이게 뭐 10월 첫날부터 정치권이 정말 혼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서 교통정보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2시 41분 막 지났고요.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까지 7km 구간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창에서 월곶 부근, 반월터널 부근부터 둔대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좀 더 지나 용인에서 양지터널, 그리고 문막 부근에서는 작업 중이라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오산 2차로에서 지금 막 사고가 났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팔곡터널 부근 1차로에 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매송부터 여파 받습니다. 더 가서는 금천에서 정체고요. 반대 목포 쪽은 안산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7km 구간 정체고 이후 수월하다가 해미 부근 2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일대 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군자 부근에서 남한산 쪽으로 4km 구간 정체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은 구리시계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잠실철교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교통정보 나가는 이 잠깐의 와중에 스튜디오에서도 설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김준일 대표에게 정말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진다. 뉴스톱이 좀 체크를 해달라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셨어요. 검찰이 할 일을 왜 우리에게 시키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검찰을 믿습니다.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네. 검경이 수사로 빨리빨리 밝혀줘야 되겠죠, 진실을. 안 그러면 지금 이 대선 전에 대장동 이슈가 여야 모두 이게 정말 이게 굉장히 혼탁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주 상황만 보더라도 검찰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최순실 게이트 때랑 비슷한데 언론이 더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이만큼 취재를 해놨는데 야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뭐 하고 있냐라는 이제 여론이 만들어지면은 검찰이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비판과 비난에 직면하게 그렇죠. 되니까. 그러면은 검찰도 지금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소식인데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도 사실은 이 개발 이익을 불법하게 특정 무슨 세력이 카르텔이 나눠 먹었느냐 이게 핵심인데 거기 이제 여야 정치권 이제 유력 주자들부터 이름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도 또 이름이 등장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혼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경선 보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주, 내일 부울경, 모레 인천. 그럼 이제 수도권만 남고 거의 다. 그렇죠. 2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발표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최영찬 기자가 여당 출입 기자니까 민주당 경선의 분수령이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일단은 제주
제주는 뭐 표가 얼마 안 됩니다. 제주 네, 있고 네. 내일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인천 이렇게 있는데 요 부울경 일단 선거 그 인원 다 해봐야 10만 명입니다. 다 투표를 해봐야 10만 명이라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 국민 대상으로 또 받았던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같이 공개가 되는데 49만 명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투표율이 생각보다 안 높아요. 네. 5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4만 6,557명인데 아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24만 표면 꽤 많잖아요. 많죠. 근데 이 표가 과연 어디로 갈까? 이거에 대한 각 캠프의 이제 아전 인수식 해석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낙연 캠프는 이 선거인단은 우리가 좀 앞설 것이다. 라는 이번에는. 전망을 요즘 내놓고 있어요. 2차에서는. 예, 1차에서는 졌죠. 졌죠. 근데 그 이유가 상대적으로 1차 때보다 2차 때 각 그 캠프 소속된 의원들 중심으로 그 조직표를 조직 선거에 그 같이 할 그 인단을 많이 모았다. 이게 1차고 그 다음은 지금 어쨌든 대장동 국면으로 지금 너무 지금 뭐랄까 이재명 지사 직접 관련된 거라고는 아직 안 나왔지만 네. 어쨌든 계속 관련된 그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지사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결선 투표까지 좀 가도록 선거인단들이 한 번은 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지금 희망 섞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권리당원들은 지금 이 의혹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로 결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후보를 지키자. 이제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진영 대결화 됐기 때문에 우리 이 지사를 지켜야 된다는 권리당원의 표심이 있고 반면 선거인단은 권리당원보다는 조금 더 중도층에 가까운 성격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중립적인 시각으로 지켜보자면은 이재명 지사 뭔가 문제 좀 있는 있고 후보 불안한데 아니야? 그러면 조금 더 네. 시간을 더 두고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결선 투표 한번 가보자. 이런 전망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 후보, 2위 후보에게 표가 갈 수도 예, 있다. 국민선거인단의 경우에는. 네. 혹시 김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반 권리당원들은 원래 소신이 확고해서 잘 안 바뀝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일반 당원하고 국민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그렇죠. 이번이 수요일 날 발표가 일요일 날 발표가 되는 건데 10월 이큰데 10월 예. 3일. 그 핵심은 그거예요. 이재명 표가 이낙연한테 갈 것이냐. 지금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네. 이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일반 국민들도 확실한 그러니까 신념이 강한 지지자들은 하는 거고 이거에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투표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원래 지지자가 많은 쪽이 그냥 그대로 표를 가져가 가지고 이게 굳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율은 떨어진 상황에서. 예, 투표율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얼마나 그 떨어진 표 그러니까 뭐 대안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느냐인데 네. 사실 이낙연 후보가 요즘 존재감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 대장동이 돼버리면서 이제 이낙연 후보의 목소리가 안 들려 그냥 대장동과 관련된 발언만 있는 거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민주당 토론 얘기해 주셨지만 아까 대장동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측근이냐 아니냐. 근데 그 대목 외에도 지금 안 그래도 4명 남은 후보가 2대2로 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명추연대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 이낙연 후보와 박용진 후보를 묶어서 나경 이제 연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인가 아닌가 이걸 OX로 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후보는 호재다. 호재라고 했죠. 예, 그리고 이낙연 이제 후보와 박용진 후보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갈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제 먼저 추미애 후보가 자기가 말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먼저. 본인의 이제 공약 중 하나가 이제 지대 개혁이에요. 당대표 시절부터 지대 개혁에 대해 굉장히 그 소신을 갖고 있었는데 네. 결국 봐라 이게 민간이랑 섞였더니 이렇게 다 해먹지 않았냐. 이 지대 개혁을 통해서 공공이 좀 환수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걸 좀 더 강조를 이제 하려고 했고요. 네. 이재명 지사는 같은 패턴입니다. 내 업적이고 내 치적이다. 나는 처음부터 공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민간이랑 그 관이랑 같이 섞였더니 이런 부작용이 나지 않았냐. 앞으로는 다 공공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좀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거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우리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이 있었던 일 아니냐. 그것부터 일단은 그 시기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좀 부담이다라고 했고 박용진 후보는
그 민심의 그 눈높이에서 좀 봐야 된다. 지금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걸 따질 때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냐. 그렇죠. 지금 작은 그 작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50억이 얼마나 작아 보이니까 1,000억 막 나오는 그렇죠. 마당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분노할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호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호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무조건 민주당 누가 후보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 전체 악재죠. 현재로서는. 네. 근데 제가 이게 어제 그 주최사가 TV조선이었어요. 근데 처음은 이제 정책적인 얘기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기자들은 계속 언제 나오는 거? 대장동 이게 언제 나오는 거 얘기했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공통 질문입니다. 라면서 공방이 아니라 공통 질문이어서 대장동 이슈는 민주당의 호재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팻말을 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갔더니 이제 서로 이제 좀 불꽃 튀는 공방이 좀 벌어졌죠. 그래요. 이 OX가 재밌죠. 쫙 갈리니까 입장이. 자, 이 시간은 한 2, 3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어쨌든 국정감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정기국회에서 꼭 해야 되는 또 입법부의 역할인데 해마다 첫날 이게 스타 의원이 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짠 하고 터트리잖아요. 그동안 떠오르는 건 구렁이, 이구아나 이런 동물 쇼가 많이 벌어져서 비난도 받았는데 또 이제 보좌관 얼굴에 이제 이렇게 성형 물건들을 또 달고 나온 경우도 있었죠. 네. 오늘 국감 첫날 좀 관전 포인트 최 기자님 뭔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대형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제 이제 또 대선 전 이재명 의원의 측근 의원을 제가 좀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번 한 달만 버티면 된다. 네. 왜냐면은 국정감사 때 경기도도 국정감사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국정감사 때는 의원 300명 곱하기 의원실대 8명이니까 2,400명 한 3,000명이 달려들어서 대장동 관련된 거 공격 수비 다 준비를 할 거다. 이때도 뭐가 안 나오면은 이거는 이재명 지사는 없는 거다. 그러면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제 여당의 국감 전략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합니다. 이번 국감은 그냥 대장동 국감이에요. 대장동 국감이다. 대장동 국감이에요. 딴 거. 모든 상임위가. 말씀드렸죠. 모든 상임위. 외통위는 왜 대장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방이 오늘 국군사인데 국방위는 대장동으로 대장이라 그런가? 대장? 대장이라서 그런가요? 아이고 참 큰일입니다. 대장동이 국감을 휩쓴다. 이게 안타까운 게 이런 대목이에요. 사실은 검증은 해야죠. 이심적인 점이 있고 거액의 돈이 오갔고 혹시 카르텔이 등장하고 했다. 그럼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건 수사의 영역인데 이게 정치, 선거 이게 완전히 쏠려가서 대장동 이 폭우에 휩쓸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두 분 이슈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한입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 내에. 칭찬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한입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뉴스가 얼마나 쏟아질까 걱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뉴스톱 김준일 대표 그리고 이제 오늘 시사본부 처음 나와주신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을 발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청취자 여러분을 본부장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본부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5334 본부장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게 너무 센스예요. 이 뮤지션 이지의 응급실 신청합니다. 한인뉴스 딱 첫 번째 기사 듣고 바로 보내주신 거예요.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긴급 체포됐는데 이 밤사이에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 그 다음에 체포가 됐다. 자, 5334님 별다방에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응급실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금방 볼 줄 알았어. 날 잡길 바랬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봐. 이제 날아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철없이 나 멋대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로 말할 때에 일어나는 흥겨운 멋이나 기분을 뜻하는 상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말가락, 말맵시, 말신명, 그리고 말잔치와 말재미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말신명입니다. 말신명에서 신명은 흥겨운 신이나 멋을 뜻하는 것으로 신명이 나다, 신명을 떨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고유어 표현인 신은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 매우 좋아진 기분을 뜻합니다. 말신명은 주로 말신명이 나다 또는 말신명을 꺾다 같은 표현으로 말하는데 신명 대신에 그냥 신을 넣은 말신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 중에서 말가락과 말재미는 사전에 없는 표현이고요. 말맵시는 말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말하고 말잔치는 말로만 듣기 좋게 떠벌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회는 결론 없이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후보들은 선거 유세전에서 말잔치를 벌일 뿐 실속이 없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민영당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분들이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5월과 같이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달로 꼽히는 10월이 열렸습니다. 단풍과 더불어 계절감도 절정인 달인데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연휴 기간의 날씨를 보면 구름량 많거나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남쪽은 늦더위가 좀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뒤에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북부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중부지방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천둥, 번개 동반해서 시간당 20mm 내외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 지속 시간은 짧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6.9도였는데요. 한낮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과 대전, 전주는 28도, 대구는 29도로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24도에서 31도의 분포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와 전북, 경북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14도에서 20도 분포,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24도에서 31도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8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이달 1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합니다. 다만 큰 틀은 유지하지만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접종 혜택 적용 범위를 늘려 방역 수위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개천절 연휴 기간 집회를 신고한 모든 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군의 날 축사에서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 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SC제일은행도 주력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변동금리 유형에 대한 신규 접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부터 3주간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굵직한 의혹들이 산적해 있어서 또 대선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공수처 이첩 핵심과 국회 국감 상황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감 법사위 참석 중이신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오늘 속보들이 모두 다 각 상임위별로 파행이다, 정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법사위 국감도 뭐 공방 끝에 정회되기도 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전에 이제 업무 보고를 받는 가운데요. 네. 야당 의원님들이 이제 정치적 구호가 적혀져 있는 피켓을 부착하거나 또는 뭐 들고 계시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감이라는 그 상황과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제거하고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자라고 저희들은 요구했고, 야당 의원분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잠시 점심을 먹기 위한 정회 시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법사위는 이제 2시부터 재개가 되는 거죠? 네네. 점심시간 후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걸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시작부터 화천대유 의혹 특검 수용하라는 피켓팅을 강행해서 국감이 파행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야 공방 지금 파악이 좀 됩니다만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이번 국감에서 좀 힘을 실으려고 하는 이슈, 의혹, 아무래도 좀 고발 사주와 대장동 사업 문제 아니겠는가 싶은데 어떤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에는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이 되면서 아마 종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힘을 쏟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 야권이 어떻게 이권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지금 고발사주 핵심 인물이죠. 손준성 검사. 아마 여당은 증인 채택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은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굳이 이 손 검사의 증인 채택을 반대할 이유 있을까? 이게 뭐라고 보세요? 손준성 검사를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하자 법원
국감에서라고 네네.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손준성 검사가 예전에 논란이 됐었던 대검의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네. 본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법원 국감 때 손준성 검사를 좀 증인으로 불러서 이 판사 사찰 문건이 어떤 성격이고 도대체 왜 만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손준성 검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도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네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논란이 번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반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드러나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전달자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게 검찰 입장이고 네. 그래서 공수처로 이제 이첩이 돼서 공수처가 나머지 의혹을 밝혀야 되는데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이게 또 당시의 검찰총장이었던 지금 이제 야권 유력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또 관련성 문제를 공격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손 검사 증인 채택이 불발된다면 지금 이 플랜 B라는 게 보통 필요한데 어떤 또 준비가 돼 있으세요? 손 검사 증인 채택 관련돼서는 이제 야당이 합의해주지 못해서 결국은 불발이 됐습니다. 된 거고요. 네, 돼서 저희들이 아쉽게도 손준성 검사를 출석시킨 상태에서 관련된 질의는 하기가 어려워졌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들이 이미 판사 사찰 문건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제공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증거들을 좀 제시하면서 이 부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증거 중심으로 이제 이 협의를 해 나가겠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또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 문제는 민주당도 이번 국감에서 밝히자 하는 입장인 거는 크게 다르진 않은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의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게 의미 있는 이게 이 질문 답변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맹탕 국감 위기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저희가 최초에 이제 여야 간사가 논의를 하면서 증인 채택 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 기준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일반인들 증인 부르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대신에 공무원인 사람들, 공무원인 사람들 경우에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보자. 네.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손준성의 경우에 현직 검사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던 큰 틀의 가이드라인에는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그 애초에 합의됐던 그 가이드라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민간인을 자꾸 부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얘기가 안 맞게 되는 것이죠. 네. 일단은 이 야당 요구 증인들은 민간인들이 많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최소한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 정도는 여야가 부르기로 그 기준을 합의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야당 쪽에서 이 기준을 좀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자, 다시 한번 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좀 돌아가서요. 손준성 검사의 관여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 검사의 비리는 공수처 담당이니까 이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이게 막연한 정황뿐이라서 검찰이 손 터는 것이다. 라는 이 취지, 이 입장이 나오고 있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말 그대로 물증도 실체도 없다 보니까 검찰이 이게 그러면 좀 손절하는 거 아니냐, 손 터는 것 아니냐, 책임을 공수처로 떠넘기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죠. 이미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셨을 텐데요. 텔레그램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 첨부돼 있었던 여러 자료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형출이 됐습니다. 네. 디지털 증거죠. 그렇죠. 조작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네. 그 디지털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증거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보도된 거 봤더니 그 전달된 고발장을 작년 4월 3일과 4월 8일 날 다운로드 받은 흔적도 대검 포렌식단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증거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2번 그동안 출석을 했는데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네. 그때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증거는 충분하다. 또 수사는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증거 없이
사건에서 손을 뗀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증거와 기초적인 자료들을 수집했고 그것을 분석했기 때문에 검사의 관여 여부를 확인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건을 이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일전에 윤석열 후보는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서 이게 수사정보정책관 손주성 검사가 혹여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이제 정책관의 업무를 이 검찰총장이 보고받고 다 하는 것은 아니다.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고발사주 의혹이 이게 진도가 더 나간다 해도요. 당시 총장 몰래 저지른 개인의 일탈 행위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엊그저께였죠. 세계일보가 윤 전 총장의 당 관련된 별도의 문건이 또 있더라라고 하면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일전에도 한번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근데 전혀 다른 문건이 또 존재한다고 보도가 된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문건이 하나가 작성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작성됐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공수처로 이첩되면서 손준성이라는 한 사람만 문제된 게 아니라 한 두세 명 정도의 검사 관여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검사가 한 명도 아니고 복수로 관여돼 있고 문제가 되는 문건도 한 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만들어졌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 일탈적 그리고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거는 조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쉽게 추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윤 전 총장의 어떤 해명대로 이게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보기엔 점점 어려워져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 일탈로 보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도 연관성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것 자체가 네. 총장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부서예요. 오로지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만 규정되어 있는 보직입니다. 그리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검사가 관여돼 있다. 그리고 그 검사들이 여러 차례 문제되는 행위를 했다. 이러면 사실 그거는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해서요. 대장동 네. 의혹은 지금 여야가 다 지금 물려 있어서 이 상황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진실만을 잘 규명해서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2시부터 또 이제 법사위 재개된다고 하니까 고생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사와 영화, 시사와 음악의 만남. 세상 어디서도 없는 이 고품격 예술방송 살롱 드 시사. 오늘 금요일 첫 시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작했으니까 말이죠. 자, 매주 금요일 시사본부 살롱의 문을 열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평론가이신 강유정 강남대 교수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그리고 한결의 김환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과 모습이 모두 다 연예인 같으세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아까 시그널이 그 유명한 주말의 영화, 명화 시그널이 흐르니까 김한 기자가 나 이 곡을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알지? 네, 엄마가 맨날 보지 말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우리 나이는 속이지 마시고요. 네. 10시에 세대 그대로. 그냥 반응이 되네요. 자동으로. 맞아. 네. 그렇죠. 워낙 우리 어린 시절에. 그때는 영화 보는 채널이 거의 뭐. 이거 하나였죠. 오직 그냥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서 밤에 부모님 몰래 이제 입을 쓰고 보는 거죠. 자, 이 코너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시사 이슈에 대해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 이슈에 어울리는 영화는 강 교수님이, 노래는 김한 기자님이 추천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디저트송이라고 청취자 여러분이 또 이 뉴스 듣다가 이 곡 어울리겠다 신청받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도 드려요. 자, 이 강유정 교수님, 이 문학, 영화 다 평론을 하시는데 김한 기자님은 또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지 몰랐어요. 조예는 전혀 없고요. 없어요? 네, 막기들도 만족할 수 있는 노래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감대를 확장해 보겠다.
최근에 이 추석 특집 최강 시사 선곡 대결에서 현직 기타리스트를 제치고 네. 우승을 차지하셨잖아요. 네,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제가. 4곡을 고르는 거였는데 완승이네요. 완승. 네, 4곡을 다 이겼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를 제치고. 네네. 어떤 뭐 백중세가 나온 곡도 없었고요. 네. 다 원사이드하게 제가 이겼습니다. 예. 김 평론가의 생계를 너무 타격을 주신 거 제가 아니에요? 아는데 실제로 좀 시무룩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시무룩해 보였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가 오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버지 마시노? 말해라. 아버지 마시노? 장의사입니다. 장의사? 그래 이놈아. 너가 아버지 죽은 사람 염해가면 네 공부시키는데 공부를 이끌하질 않아. 어이? 들어가. 다음. 아버지 마시노? 말해라. 아버지 마시노? 건달입니다. 자, 저 아버지가 진짜 건달이가? 예. 네. 유명한 영화의 유명한 장면. 그렇죠. 이 김광규 씨가 이걸로 확 뜬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계 풀르는 장면. 네, 이제 예능에서 많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영화 친구의 뭐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첫 번째 주제, 장제원 의원, 곽상도 의원의 아빠 찬스, 또 아들 리스크. 이게 이제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가 이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퇴직금 50억 원의 진실. 김한 기자님이시니까 네. 어느 정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없어요.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이 회의를 하려다가 이게 이제 조수진 의원이 뭐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센 이준석 얘기를 대표가 했죠.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회의는 안 하겠다라고 해서 하면서 조수진 이제 의원이 보낸 문자를 그대로 공개해서 지금 오늘 굉장히 SNS가 뜨거운 크죠? 상태고요. 그 얘기는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사실은 이제 뭐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온도차가 있다라는 걸 극명하게 좀 보여줬고요. 아직 뭐 진실이 밝혀진 건 없고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2015년 2월달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월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지금 매일 얘기하고 있는 이 화천대유가 네. 처음으로 돈을 끌어온 게 2015년 5월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키넨파트너스라는 데서 돈을 끌어오죠.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2015년 6월에 돈을 끌어오자마자 바로 채용을 합니다. 1호 사원이라고 이제 언론들이 부르고 네, 있는데 네. 이때 채용을 한 거,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불과 한 3, 4개월 만에 취업이 된 거고 화천대유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굉장히 뭐 이익이 보장된 사업이었는데 네. 그 사업체에서 1호 사원으로 무려 채용을 했던 과정이고요. 그리고 2021년 3월에 이 퇴사를 했는데 이 시점도 굉장히 공교로운 게 배당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네. 실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배당금이 나가기 시작할 때 퇴직금 50억 원을 무려 받고 뭐 어지러움증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퇴사를 한 뭐 그런 지금 상황까지가 드러난 사실입니다. 김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공교롭네요. 네. 뭐냐면은 졸업하고 몇 달 안 돼서 취업하던 시점은 막 투자금을 끌어왔을 때고. 그렇죠. 퇴사하던 시점은 이제 막 이제 돈 벌어서 배당이 시작되던 때고. 본인은 그 과정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뭐 그 과정들이 뭐 정정당당하다면 뭐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뭐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저는 이 퇴직금 50억이 간 것만은 팩트인데 뭐 본인들도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 퇴직금은 작고 성과급이 이제 한 5억 원쯤 되고 44억 원이 넘는 돈이 이제 산재 위로금인데 그 부분도 굉장히 쟁점이고 논란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뭐 노동 관련된 사안을 많이 취재합니다만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 인정을 받는다는 게 그리고 뭐 억대 산재 인정을 받는다는 게 사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라고 하는데 어지러움증과 뭐 이명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산재 신청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퇴직한 이후에 굉장히 열심히 조기 축구 활동도 참여하시고 있고 펄펄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뭐 그런 상태라서 이게 44억 원의 산재 이게 사실 뭐 지금 뭐 산재가 제일 많이 나는 기업 중공업 기업들이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이 44억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이 사건의 과정을 쭉 보면서 제가 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을 이제 강 교수님한테 여쭤보려고 해요. 이 곽 의원의 아들이 이 자신도 입장을 냈어요. 나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징어 게임 속에서는 이제 주인공 이정재 씨가 마지막에 전화로 우린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인간이라고 강조하는 대목이 전 팍 폐부에 와닿는데 자신은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이었을 뿐이다. 이게 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일단은 뭐 대단한 기여를 하는 굉장히 브레인이라고 강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 거다. 그런데 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비유를 보니까 조금 식상하다라는 실망감이 좀 일단은 있고요. 무엇보다
이걸 제가 이제 그 논리의 오류로 좀 보자면 첫 번째는 유추의 오류입니다. 비율을 잘못 갖다가 쓴 거죠. 네.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최근에 화제가 된다고 해서 그 456억 원을 걸고 있는 네. 그 게임과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떤 말이 돌고 있냐면 오징어 게임의 그 폰트를 따서 50억 게임이라고 사람들이 네네네. 오히려 만들어서 50억 조금 게임. 희화화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오히려 빌미를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럴 때 주의 전환의 오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 전환을 성공했을 때 그나마도 비판을 할 때 주의 전환의 오류라 그래요. 그런데 주의 전환 오류가 아니라 주의 전환은 실패죠. 실패. 오징어 게임으로 가서 이 50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사실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다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했던 건데 네네네. 되려 50억이나 받은 사람이 어디서 피해자 행세야라고 더 강한 비난을 얻고 있고 사실 50억이라는 게 평생 한번 만져볼 수 없는 돈이고 아까 잠깐 산재 얘기했지만 산재가 그 세금 제하지도 않는데 사실은 또 세금 제하고 받았잖아요. 원천징수했다.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오류의 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가 많은 그 변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SNS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너희 아버지가 오징어 게임 설계한 사람들 잡아가둔 사람이고 지금 방어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굉장히 좀 이게 확 기름을 부은 발언이 됐던 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오징어 게임 속 그 인간 군상들이 얼마나 밑바닥에서 절절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목숨 걸고 거기 가 있는데 그냥 이제 300만 원 때문에 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300만 원 때문에 됐는데 맞아요. 50억을 받고서 말이라고 하다니. 네. 자, 또 하나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아들 리스크가 지금 장제원 의원. 이 아들 노엘 씨고요. 노엘은 이제 연예인 예명이고 본명은 장용준 씨.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노엘이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지금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2017년 이제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으로 고등 래퍼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이 고등 래퍼에 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본방을 봤었는데 굉장히 뭐 누구의 아들이다 이래서 국회의원 아들이 래퍼도 하는구나 이제. 그때 좀 신선했는데. 네,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제 랩은 잘했습니다. 네, 잘했죠. 출연 중에 이제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하차를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랑 부딪히는 사고를 냈는데 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하고 뭐 허위로 이제 신고를 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뭐 폭행 시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관심에 집중을 받으면서 SNS 상에서는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일 최근이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음주운전만 두 번째다. 동종범죄를 했으니까 그렇죠. 집행유예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실형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얼마가 추가될지는 또 재판이 어제 이제 어제 저녁에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이제 사건이 있고 나서 직후에 사과를 하는 메시지를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누범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처벌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6시간 조사받고 귀가했다. 어제 기자들은 구속됩니까? 그러니까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일단은 귀가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의 처리 과정을 봤을 때 지금 경찰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또는 뭐 이제 재벌가 이런 자제들이 아빠 찬스로 볼 만한 지점들 이번에 좀 있었나요? 글쎄요, 뭐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 같은 이제 당 대표조차도 이게 곽상도 의원이라는 이름을 빼고 곽상도라는 이름을 빼고 그 50억에 설명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돈의 성격은 뇌물이라든지 혹은 다른 성격, 그러니까 퇴직금이 아닌 뭐 이런 성격으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되니까. 연결된. 그렇죠. 그리고 뭐 이분이 재산도 뭐 사실 없었고 이런데 뭐 이렇게 그 돈을 수령하고 뭐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규명이 필요한 수사적으로도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 노엘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 상에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아빠가 유명인이기 때문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 아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일반 사람이었다면 논란이 안 될 일들이 논란이 돼서 점점 더 악동의 이미지가 씌워지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네, 누구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살아가는 거가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누범인데 왜 현장
현장에서 바로 체포 안 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굉장히 고가의 차량을 네. 타고 다닌다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돈이 어디서 난 건지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래퍼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김구라 씨 아들도 래퍼잖아요. 네. 동형군. 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MC3. 봤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둘은 이 유명한 아버지 때문에 덕을 본 아들도 있고 지금 또 유명한 아버지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불편한 아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프로야구 선수로 지금 제일 유명한 이정우 선수가 네. 이종범의 아들로 살다가 그렇죠. 지금 이종범 그 코치가 이정우의 아빠라고 불리는데 과거에 이제 고등학교 때 SNS에서 막 비난을 하니까 니네가 이종범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아냐 야구 선수가 뭐 이런 글을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유명인의 아들이라는 굉장히 좀 힘든 굴레이기도 한데 뭐 그게 이제 노엘 씨 어떤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을 뭐 정당화시켜 준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좀 같은 길을 가는 부자 얘기를 하면 괜히 그분들이 우리는 왜 끌어들여 바람의 손자가 나왔고요. 그렇죠. 또 뭐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 선수의 애환도 있었습니다만 자, 이번 경우 완전히 상황이 좀 다른 겁니다. 자, 강 교수님 돌이켜 보면요, 이게 지난 이 조국 전 장관 이 일가 사태, 또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특혜 논란 등 이 정치인들의 자녀 리스크는 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은 이회창 대선 후보가 병역. 병풍이었죠. 네. 말 그대로 병풍. 풍이 정말 일정도로 난리가 났는데요. 네, 어떤 점에서 좀 조국 추미애 장관이라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받느냐, 좀 더 해를 더 특혜를 혜택을 받았느냐라는 그렇죠. 좀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가 워낙에 이제 정치적인 해부 과정을 겪다 보니까 네. 일기장까지 나왔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근데 일기장까지 나오는 거는 좀 개인의 입장에서 좀 가지 않았나라는 기억도 있고. 소록도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랬습니다. 군기 안 갔다라는 거 이후. 아, 예전에 예창 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어떤 정치적 공격과 이 자식이 이제 볼모나 수단이냐 아니면 대상이 되느냐는 건데 아까 저 김한 기자에게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사실상 그때도 음주 측정을 올해도 불응하면서 그 자체가 음주 측정을 인정이 되잖아요. 네. 불응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머리를 들이받았던 이런 거 사실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실형받고 집행유예 중인데 누범인 상황에서 그 수사를 불응했을 때 되게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공권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과감한 그런 반항을 하지도 못할 뿐만 그렇죠. 아니라 그걸 다 영상으로 지켜보면 되게 평범한 사람들의 법감정에 의하자면 야 저건 나는 꿈도 못 꿀 걸 쟤는 참 하는구나라는 경찰을 생각도 아래로 보는구나 막 이런 들고 생각이 그리고 들잖아요. 게다가 그냥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갔다더라. 만약 내가 그랬으면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집에 연상 효과 보내줬을까? 속에서 이 법감정이라는 게 법을 사람들이 뭐 검사나 변호사만큼 아는 것은 아니지만 되게 상식 수준의 상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상규와 벗어나 살고 있구나라는 게 아마 이런 좀 박탈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여러 곤란을 겪는 사람들 정말 뭐 많이 있죠. 많이 있긴 합니다만 평범한 시민의 법감정이 이제 준하느냐 안 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두 분 강유정 교수님과 김한 기자의 촌철살인의 예술 감각을 처음으로 맛볼 시간인데 그래서 이 이슈가 그냥 어쨌든 뭐 다 정치, 사회, 시사 이슈를 덮고 있는데 말이죠. 이 이슈와 관련해서 강유정 교수님이 골라오신 영화, 연결해 볼 만한 영화 어떤 걸 좀 제시해 주시겠어요? 그 보따리를 잔뜩 갖고 왔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제 DP라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DP 보셨죠, 두 분 다? 봤죠. 안 봤습니다. 아, 네. DP. 그러면은 아는 척. 네. DP 1화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주인공인 정혜인 씨가 DP로 갔는데 맞아요. 같이 DP가 이제 보통 2인 1조로 다니거든요. 네. 같이 온 친구가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구청장 정도 되는 나름 정치인이에요. 고참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워낙에 좀 사고도 많이 치고 그리고 좀 사회 부적응자로 아버지 눈에 보이니까 이 DP조로 소위 말하게 빼준 상황입니다. 이게 편한 보직으로. 네, 그래서 이 상황은 좀 과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설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그 친구가 군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DP가 워낙에 외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허용이 되다 보니까 머리 기르는 보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 중간 나와서 술도 마시고 여자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서
꼭 사회에서처럼 거의 군대 가기 전날처럼 방탕하게 노는 기회로 활용을 하다 보니 되려 어떤 진짜 중요한 사건을 막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좀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대 문제에서 부조리가 있다면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보다 안 가는 상황에서 적법한 사유나 혹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군대를 편한 곳에 가거나 안 가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DP가 그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보여준 바가 이해가 있어서 되네요. 네, 그럼 공감이 됩니다. 뽑아봤고요. 두 번째는 많이 보셨을 작품입니다. 베테랑. 베테랑. 네, 왜냐하면 아빠 찬스를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오래 사용하면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베테랑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어처구니가 없네. 심지어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어이가 없네요. 이 유아인 씨가 잘못을 저지르니까 고모부를 불러다가 거기 유해진 씨. 너 엎드려. 대신. 애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를 잘못 쓴. 그러니까 만약에 권력 있는 분들이 이제 아이가 잘못하면 그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관리하는 옆에 있는 수많은 또 수하들 하시는 아니 옛날에 있잖아요. 왕자가 잘못하면 대신 매를 맞는 맞습니다.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액마기처럼 매맞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친구가 결국은 뭐 약간 결국 약도 하고 마약도 하고 범죄도 저지르고 별짓들을 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심지어 사람을 죽이거나 네네 그 정도까지도 경찰을 무시하거나 가능할 거다. 물론 유한 씨가 그런 대사를 하죠. 감당할 수 있는 짓을 하라고 경찰한테. 그렇죠. 나를 감당할 수 없다 너는 이거를 좀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비슷한 사례들이 좀 소위 말하는 재벌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온 영화라서 이 두 영화 이제 결과와 현상을 보여주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보따리에 굉장히 많은 이제 영화들이 뭐 끊임없이 저는 밤새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럼 이번 김한 기자님은 이 음악 부문을 담당하신 분이니까 이 이슈,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노래 혹시? 그래서 저는 뭐 낮 시간이니까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접근해봤습니다. 포지티브하게. 김국환의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잠깐 들어볼까요? 뚜비뚜바 뚜뚜바 뚜비뚜바 뚜뚜바 아들아 아름다운 세상에 서로 모르고 찾아왔지만 아빠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르니 얼마나 신기한 인연이냐 우리는 아들아 무엇을 생각하니 난 너를 보기만 해도 좋구나 국어 문제 10개 자수 문제 11개 틀리면 어떠냐 잘하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말인데요 공부 좀 안 하고 살 수 없을까요 신명나게 왼종일 놀고 와서 진봉지게 또 놀고 싶은 거냐 아빠도 그랬지 어렸을 땐 다 그래 다른 것도 좀 해볼 걸 후회도 되지만 아빠는 내가 무엇이 되길 바라고 기도하시나요 이 언제적 노래인가? 김국환 씨 타타타와 은하철도 999 주제곡 떠오르는데요. 야, 이게 좀 우리 기왕 기자님 몇 살 때 노래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고 이 노래를 들었던 게 나중에 이제 김국환 씨가 내가 이 노래도 불렀었다. 수많은 만화 주제가들을 불렀었잖아요. 당시 히트치진 않았죠. 네. 그리고 저희 집에도 꼬맹이들이 있는데 이 꼬맹이들이 김국환 씨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게 뭐 검정 고무신 이런 노래도 불렀어요. 최근 방영하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노래가 따뜻하면 오히려 아주 고품격 풍자 아닙니까? 이 아들들도 어렸을 때는 아빠와 뚜비뚜바를 하면서 굉장히 해맑은 귀여운 아이들이었을 텐데 지금 이제 두 아빠가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랬을지 뭐 아니면 어릴 때부터 남달랐을지 그건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금요일에 고품격 프로입니다. 코너입니다. 강유정 강남대 교수, 한겨레 김한 기자 모시고 살롱드 시사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인서트로 공개하죠.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손준성 검사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는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뭐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장제원 의원 아들 문제는 이제 본인의 또 이제 일탈로 이제 범죄 혐의가 터진 거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대선판을 덮고 있는 이슈가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박주민 의원과 또 인터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자, 손준성 검사의 관여 사실 정황이 확인돼서 공수처로 이첩했다. 핵심적인 거는 김 기자님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본인은 괴문서다,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뭐 손준성 보냄이 찍혀 있는 화면을 이미지를 다 봤는데도 어쨌든 괴문서다, 조작이다고 얘기를 주장을 해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 거죠. PC 포렌식도 했고 뭐 핸드폰도 그 수사를 해서 검사의 연루가 확인됐다. 그러면 이제 현행 법률상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은 공수처에 이첩할 조건이 됐다. 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손준성 검사의 관여는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 관심을 모았던 건 손준성 검사가 혼자 한 거냐 아니면 복수의 검사가 개입돼 있는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복수의 검사로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수천 쪽의 수사 분량을 다 넘겼다라고 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관심은 이겁니다. 손준성 검사는 피해자인가 피의자인가 무슨 얘기냐면 손준성 검사가 누가 위에서 시켜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럼 피해자인 거죠. 직권남용의 피해자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피의자라고 한다면 손준성 검사가 적극적으로 수사정책기획관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주도했다. 후배 검사들한테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다면 피해자가 되는 건데 피의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피해자라고 하면 그 윗선은 한 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 피의자라고 한다면 당시 검찰이 조직적으로 총장의 이런 개인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뭐 이렇게 로펌처럼 활동을 한 거냐 이 비판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도 사실 이 사건에서 이 좀 벗어나기 어려워진 이제 국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이제 어떤 개입 혹은 지시 가능성을 이제 암시하면서 여권에서는 이게 검찰 권력의 사유화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강 교수님. 이 검사라는 직업이 말이죠. 영화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이제 소재로 활용이 돼요. 아주 먼 옛날만 하더라도 먼 옛날이 90년대만 하더라도요. 검사는 나름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이 정의의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와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검찰이 뭐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어 이제 뭔가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간다라는 이미지 영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더 킹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게 이 영화 사실 풍자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제 말하는 정권이 본격적으로 바뀔 것 같을 때 점집에 가가지고 바뀌냐 안 바뀌냐를 점쳐보는 웃지 못할 장면도 연출이 되고요. 소위 말하는 평범한 평검사들 일하는 검사들이 아니라 뭐 특수통에 정말 권력의 시계만 보면서 풍향계만 보면서 바람이 어디서 분다를 보는 그런 검사들 공안통 유명했죠. 맞습니다. 그런 검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고요. 어쩌면 오늘 그 드러난 2명의 검사들이 더 있다고 하는데 조사를 더 하고 수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그때 보니까 그 96만 원 검사 세트에 한 명이 또 여기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영화 더킹에서도 검사는 분명히 혼자 다니지 않더라고요. 검사 개인 하나하나가 하나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늘 한 서너 명씩 하나의 그룹 그리고 파벌처럼 다니는 장면이 영화 더킹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도 여러 가지 기시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모두들 다 이 영화 떠올렸겠지만 이 영화 추천합니다. 제가 좀 기억나는 검사, 영화 속 검사는 굉장히 이제 저스티스, 정의의 상징들인데 주로 악을 응징하는 그것도 거악을 뿌리 뽑는 자, 요즘 들어서는 좀 아니다 싶은 건데. 그럼 강 교수님 또 다른 영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부당거래. 네. 왜 이 영화 추천하냐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저는 류승범이 검사 역할 맡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근데. 네. 근데 그 전에 뭐 품행 제로랄지 죽거나 혹은 살거나 이런 영화들 보면 데뷔작부터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비방용어를 쓸 수 없으니까 네. 동네 뭐 건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깡패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네. 보면은 피하고 싶은 아주 불법적이고 법이 없이 사는 존재처럼 늘 그려지다가 양복만 입었지 말투나 네. 혹은 하는 행위는 소위 말하는 조폭 시절과 전혀 다를 바 다르지 않은. 없지만 다만 검사로만 묘사가 됐는데 많은 관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이런 얘기는. 내가 잘못했네. 이거 자기가 막 그러고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있어서 이 작품이고요. 제가 하나만 더 조금 네. 추천을 추천해 드린다면 주세요.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영화에서 최민식 씨가 열연한 최민식 씨가 열연할 때 김흥수 씨가 아. 검사장으로 나오는데 네네네. 거기서 이 장면이 나와요. 자기랑 같은 최 씨라고 수사 열심히 하는 곽도원 씨를 불러다가 그만두라고. 깡패 조사요? 이랬더니 깡패 수사했더니 그분 깡패가 아니라 나랑 같은 집안이라고 하면서 정치인을 이제 누군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알아 임마. 네,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하면서 있어요. 마지막에는 은혜 잘 갚게 생긴 금두꺼비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런 게 바로 사실 우리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현실과 생각하는 오버랩이 되네요. 검사에 대한 이미지라는 걸 검사들이 알아야 합니다. 네. 자, 검사들이 네. 자신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정의의 상징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된다. 자, 지금 김한 기자님 네. 시간이 네. 너무 없어서 오늘 마지막 선곡 이유와 함께 노래 하나 골라주세요. 네.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건 요즘에도 네, 골라봤는데요. 히트인데.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검찰이 굉장히 진영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게 윤석열 총장의 관여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찰 네. 고위직이 고발을 만약에 사주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지금 이 검찰이 어떤 조직인가? 그러니까 절대 검사가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검사가 거기서 나와버려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나오지 않아야 할 곳에서 검사가 튀어나와서 이제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김한 기자님 골라주셨고요. 살롱드 시사 재밌으셨죠? 다음 주에는 더 알차게 이걸 더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교수님, 김한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으로 심해보고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역시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간식 놓고요. 우리 제작진에서 막 싸움이 났어요. 이걸 영일 상회라고 해야 되느냐, 영일 슈퍼라고 할 거냐, 영일 마트라고 할 거냐. 이런데 영일 매점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면 이 간식 코너는 아니지만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날씨에 맞춰서 아주 센스 있게 준비를 하는데 컵라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아서 고급진 캔커피 손에 들고 있으면 왠지 내가 더 우아해 보일 수 있는 맛도 있는 10월 첫날 가을 하잖아요. 자, 커피로 한번 분위기를 내보시길 바라고.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 본부장님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6분 정도를 저희가 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금요일의 마지막 코너, 한 주의 마지막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항상 땡땡 본부로 저희가 끌어가고 있는데요. 금요일은 역시 스포츠 본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딱 어울리죠? 주말에 이제 스포츠 많이 보시니까요. 자, 성공 예감 맡고 있는 정현재 PD가 오늘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면 정말 좋아한다. 이렇게 귀띔을 주셨다고 해요. 잘생긴 스포츠 PD. 자,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정말 젊고 잘생기셨어요. 아니, 이게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쓰기인데 코로나 끝나고도. 눈빛이 장구경이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눈빛이 거의 장구경인데?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아유, 아닙니다. 영화에도 많은 배우들이 나오긴 하니까요. 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마스크 벗은 모습도 아마 보이는 라디오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현호 PD, 정현호 PD, 이 야구 잡설이라는 주간 야구 리뷰 유튜브 콘텐츠를 또 제작 중이니까 야구 얘기 먼저 해보죠. 자, 정규 시즌이 보통 이제 10월에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팀별로 뭐 적게는 21경기, 많게는 29경기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5강 10개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5강 경쟁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위에 있는 세 팀이죠. KT, 삼성, LG는 아마도 가을 야구 좀 안정권인 것 같고요. 이 4위 두산부터 공동 6위인 NC랑 SSG까지가 2경기 반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얽혀 있군요. 쉽게 말하자면 한 시리즈 수입당하면은 바로 그냥 맨 위에서 맨 밑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군요. 반대로 맨 밑에서 맨 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NC가 8연패 당하면서 주춤했더니만 저희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갑자기 또 3연승 거두면서 6위까지 올라왔고 막 출렁출렁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기 시작 전까지 7위였거든요. 두산은. 그런데 후반기 이후에 또 이제 미라클 두산을 보여주면서 지금 4위까지 올라와 있고 두산이 후반에 좀 강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야, 혹시 예언을 한번 어느 쪽이 선두권일 것 같으세요? 저도 이제 약간 확률 높은 예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2007년부터 한 해 빼고 두산은 매번 가을 야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뒷심을 발휘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키움도 역시 2013년부터 해서 한 해 빼고 계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많이 올라왔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정우 선수가 어느샌가 또 타격왕 경쟁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는 이 앞서 말했던 KT, 삼성, LG에다가 두산, 키움 까지가 아마 가을 야구를 할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SSG 같은 경우가 좀 아쉬운 게 시즌 초에 구상했던 5명의 선발 투수들이 다 이탈을 하는 다 부상당하거나 퇴출되거나 이런 상황이었고 NC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의지 선수의 포수 선발 출전이 좀 낮아지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뭐 술자리 파문으로 인해서 주전 선수들의 좀 이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구가 타격을 받은 게 코로나 수칙 위반 문제하고 또 이제 도쿄 올림픽에서 이제 성과가 기대에 미진하면서 많이 비판을 받아서 프로 야구에도 좀 타격이 있어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에 좀 열심히 뛰는 모습 또 스포츠는 아무래도 감동이지 않습니까? 감동을 선사해서 명예 회복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자, 올림픽 동안에 리그가 중단됐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모든 구단이 이제 가을 야구를 뛰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예언, 정현호 PD의 예언 들어봤으니까 한번 그 정도의 팀 3, 4개 팀이 어느 정도 선전하는지. 이게 막 우승팀까지 물어보면 너무 좀 오늘 초면에 결례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물어보시겠는데요. 앞으로 좀 흘러가면서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현장에서 야구 팬들의 관심이 좀 멀어졌다, 식었다, 싸늘해졌다 이거 느껴지십니까? 좀 확실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파문도 있었지만 올림픽에서의 저조한 성적 때문에 팬들이 외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안 봐야지 하다가 안 보고 살아보니까 또 살만한 거예요. 팬들이. 볼 게 많아. 이게 진짜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구의 경쟁자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축구나 배구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뭐 오징어 게임, TP 이런 OTT 산업이라든가 영화, 콘텐츠들, 어뮤즈먼트 산업 이런 게 오히려 경쟁자인 것 같아요. 스포츠 없이도 살만하네? 이런 분위기가 저는 더 앞으로 걱정되고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나 배구 같은 다른 스포츠들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오징어 게임은 너무 뭐랄까요? 좀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극단적인 게임이어서 저는 구슬치기 대목에서는 눈물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이 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장면의 이제 감동들. 스포츠의 경쟁자는 더 이상 다른 경기가 아니다. 맞습니다. 다른 분야의 스포츠가 아니다. 이제는 다른 컨텐츠와 싸워야 한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야구가 다시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경쟁자도 많아졌고 각 구단 또 KBO 선수들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 하나는 좀 확 바꾸자. 이렇게 스포츠 전문가로 제안을 해 주신다면요? 앞서 말했듯이 그런 OTT, 어뮤즈먼트를 이기려면은 스포츠에도 저는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스토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건전한 스토리들. 그리고 이제 무관중으로 치러지면서 선수들이 항상 팬들에 대한 갈증이 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유관중으로 전환되면은 팬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좀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예전에 그 농구 감독이었던 최희양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볼펜 하나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다. 그만큼 팬들한테 잘해야 된다. 너희가 먹고 사는 이유는 저 팬들 덕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팬들의 사랑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대체제가 없어요. 야구 선수는 야구만 해야 되고 하지만 팬들은 야구가 인기가 떨어지면은 다른 스포츠로 갈 수도 있고 말했던 것처럼 다른 콘텐츠로 갈 수 있다는 약간의 경각심도 항상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정 PD가 저에게도 현타를 주네요.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저도 아니었는데. 볼펜 한 자루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오직 청취자 여러분만 믿고 시사본부는 달려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스포츠와 이 방송이 마찬가지 운명에 처해 있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시리아전이 자, 국내 안산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자, 벤투 감독이 경기에 나서 선수들 명단 발표했는데 조금 뭐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까? 역시 가장 특이한 점은 골키퍼를 4명을 선발했다는 거죠. 그래요? 보통은 이제 3명까지만 선발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조현우, 김승규 선수는 확정적이라고 봤을 때 나머지 3번째 골키퍼를 이번 이제 평가전을 통해서 그 대회를 통해서 뽑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 이제 그 김문환 선수가 원래 이제 주전 풀백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엔 좀 제외가 됐어요. 아무래도 미국으로 지금 이제 팀을 옮겼는데 미국에서 한국 왔다가 거기서 다시 이란으로 가야 되는 그런 스케줄적으로 이제 몸이 필요할까봐 좀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번 레바논과의 경기를 앞두고도 손흥민 선수가 종아리 부상을 당해서 제외된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벤투 감독의 결정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있어서 맞죠. 감독이 경기 내용만이 아니라 경기 외적인 안배까지 해야 되니까 이 감독 자리가 보통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지금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그런가요? 네, 이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2060님, 정 PD님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스포츠 본부 기대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3302님, 아니 이분 누구예요? 완전 쫀쫀한 말투. 스포츠 쏙쏙 귀에 들어와요. 자, 이분은 KBS 직원이죠. 역시 그렇군요. 어쩐지. 정규직이죠, 정규직? 네. 네네. 정현호 PD. 아니, 정현호 PD님이 정규직이라고요. 저는 또 3302님이 KBS 줄 분이라는 알았습니다.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이분을 지금 소개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최종 예선이 시작된 이후 이라크와는 비겼고요. 레바논과는 1대0 신승. 자, 우리 그런 국대팀이다 보니까 벤투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좀 많은 말들이 구설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란과의 원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란과의 경기가 열린 아자디 스타디움 해발 1288m. 우리나라 치악산 비로봉 높이입니다. 비로봉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야,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 성적이 2무 5패. 이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2무 네. 5패? 잘해야 무승부였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솔직히 승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이번 안산에서 열리는 시리아전에서 무조건 좀 압승이 필요한 상황이죠. 압승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지난 그 레바논 시리아전 2경기가 23개의 슈팅을 내서 이라크전에 해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사실 뭐 황의조, 손흥민 선수가 키지만 저는 이번에는 나상호라든가 이동준 선수 같은 경기 후반에 투입되는 조커 역할을 해준 발빠른 윙어들이 좀 결정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한 분이시네요. 어쨌든 이제 무승부와 패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렵다. 이란은 포기하고 시리아 국내에서 이겨야 한다. 이런 지금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물론이죠. 그럼요. 근데 그 전에 이란과의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리아와의 경기에서 그냥 좀 쉬운 1대0 승리 이런 거 말고 최소한 3골 이상 넣으면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끌어올린 상태로 이란으로 넘어가면은 좀 좋은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이 그럴 뿐은 아니시지만 또 우리 정 PD 얘기를 듣고 우리 국대를 또 비로봉에서 훈련시키는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이란전에서 이기면 그럼 최초로 원정 경기에서 이기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죠. 되는 거네요. 이번에도 만약에 도전해 보죠.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력과 이 감독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팀. 바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잖아요. 지금 팀 내 불화설까지 나와 있고 이 누누 감독 경질설도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 누누 산투 감독이 7월 1일자로 이 토트넘에 취임을 했거든요. 지금 쉽게 말해서 허니문 기간이에요. 그렇죠.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초반 3경기까지는 좀 순항을 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첼시, 아스날까지 3경기 연속 실점을 3점 이상 했고 거기다가 득점은 단 1점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만 문제는 이 전술이 너무 단조롭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팀이 포르투, 발렌시아, 울버햄튼 이런 팀들이었는데 경기 장면을 제가 찾아봤더니 똑같습니다. 중원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적을 할 때 울버햄튼 팬들이 공이 가는 곳마다 선수가 없는 진풍경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게 누누 산투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전술이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거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스타일에는 맞지 않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참 이게 뭐 일단 오늘 새벽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제 약팀이죠. 네네. 슬로베니아 무라팀 5대1 대승이라 아까 잠깐 이제 뉴스 전하는 우리 KBS 아나운서가 5대1에서 약간 말을 더듬더라고요. 이렇게 골을 많이 넣을 팀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게 축구 스코어 맞아? 이게 좀 드문 경우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분위기 반전 기대해 보고요. 네네. 오늘 스포츠 본부는 앞으로 점점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정 PD님 잘생겼다 정현호 구호가 막 이 성공 예감 이게 정현재 PD인 듯하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본인이 또 강추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금요일도 꽉 채웠습니다. 이제 일주일 달렸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평소보다 대체 휴무잖아요. 저희 합니다. 평소보다 5분 일찍 옵니다. 12시 15분에 돌아옵니다. 정규직 아나운서는 쉬거든요. 뉴스가 5분 줄었어요.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자, 저는 월요일 오후 12시 15분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고급 캠 커피 받으실 분 발표드려야죠. 1965님, 5413님, 6658님, 2633님, 0344님.